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3명의 환자가 발생한 강원 지역도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면서 서울시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신청 단체에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위원이 최대 6주간 봉쇄안을 밝혔습니다. 그는 4주에서 6주 동안 봉쇄하면 아시아나 뉴질랜드처럼 감염자 수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7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상향 조정을 미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50여 년 전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는데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에는 여성 과학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숨은 여성 히어로 궁금한 S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역의 경고등이 켜졌다며 방심해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방역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지에서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3일 하루 전국 97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이전인 지난 9월 25일 이후 가장 많았는데 강원 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초중학교 24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에서만 53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누적 822명으로 하루 전보다 9명 증가했고 교직원 확진자는 누적 155명으로 5명 늘었습니다.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일 집단 격리된 강원도 속초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종사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속초시는 조양동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의료진, 직원 등 117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종사자인 A씨는 요양병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A씨의 가족 1명은 14일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26일까지 해당 병동의 동일 집단 격리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여의도와 도심 일대에 여러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방역당국인 서울시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토요일 여의도와 도심에 42개 단체 주관으로 참여 인원 99명 이하인 집회가 여러 건 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민중대회 집회는 신고 장소가 인접해 있고 같은 시간대 여러 집회가 열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우려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집회 제한 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자 개최 단체들은 집회 신고 인원을 99명 이하로 해왔습니다. 서울시는 민노총을 비롯해 집회를 신고한 단체의 집회 자제를 촉구하고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의 통화를 시작으로 한동안 침체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바이든 당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북미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정부의 물밑 작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과 코로나19, 기후변화와 같은 의제와 함께 북한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취임 후에도 주요 과제로 다룰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대선 뒤 첫 고위급 인사로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측 인사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평가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평소에도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무슨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미국도 대선 국면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금 시동이 걸릴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첫 단축격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 하원에서 의원 52명이 지지 서명에 나설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르면 내년 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가망없어 보이던 북미 협상 재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한미가 협력을 해서 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조기 재개하자 이런 의도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미 대선 결과에 침묵하고 있는 북한이 장고 끝에 새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전략 도발에 나선다면 대화나 협력의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 신인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새 행정부를 테스트할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한국과 미국 양 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선제적 제안을 할 필요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도 섣불리 반응을 내보이기보다는 한미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걸음도 바빠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자고 제안하고 협력기금과 공적 개발 원조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와 태국, 캄보디아 등 메콩 5개국 정상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뢰와 연대, 포용과 상생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1,000만 불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협력한 지 10주년이자 한 메콩 교류의 해라고 언급하며 필수 인력의 왕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영내 인프라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 지표가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지만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을 보면 우리 경제는 완만한 수출 회복 흐름과 함께 제조업 소비 투자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과 고용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조치 강화 등으로 실물 지표 개선세가 약화하고 있지만 최근 백신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월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를 웃돌고 신용대출은 1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자금 대출이 늘어나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달 6%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기간 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15%, 16.2%, 16.6%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기상악재로 양념류의 값이 오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더 들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전통시장 8곳과 대형마트 9곳에서 김장 재료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 기준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9.3% 오른 32만 8,64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재료를 살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6.4% 오른 39만 6,72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긴 장마와 일조량 부족으로 고춧가루와 대파 등 양념 가격이 비싸지면서 김장 비용도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해외 공연이 많은 K-팝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파구로 마련한 온라인 콘서트에 다양한 IT 기술을 적용해서 오프라인 못지않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꽃이 이글거리는 대형 화면 앞에서 공연하는 그룹 워너스. 실제 무대 앞에는 관람객 없이 제작진뿐이지만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의 숲속 공연으로 바꿨습니다. 무대 위 가수가 불꽃과 함께 사라졌다가 반대편에 다시 나타나고 가수 한 명이 여러 명으로 복제돼 무대를 펼치는 게 흡사 마술쇼 같습니다. 사람을 3D로 본떠 AR로 보여주는 볼륨 매트릭 기술을 쓴 겁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이런 IT 기술은 공연을 차별화하는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비대면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럼 우리 한번 AR 한번 해보자. 그 전까지는 약간 퍼포먼스의 기준을 뒀다면 이거는 아예 AR로서 어떻게 공연을 보여줄 것인가를 풀어낸 거거든요. 방탄소년단 무대가 엘리베이터처럼 빠르게 오르내리고 슈퍼엠 공연에 호랑이가 뛰어다니는 것도 온라인 공연이어서 가능했습니다. 수백 명을 동시에 만나는 화상 연결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달랬습니다. 이틀 동안 100만 명의 관객과 만난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는 관람 인원만 놓고 보면 오프라인 공연보다 성과도 컸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동안의 어떤 수준에서 좀 더 우월한 뛰어난 콘텐츠를 보여주었다. 다만 팬이 아닌 시민과 이용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 IT 기술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는 K-팝 업계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홀로그램이나 상호작용 콘텐츠 등 다양한 기술이 K-팝 공연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친환경차로 주목받는 전기자동차. 그러나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기로 충전한다는 한계로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적 장점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태양광 에너지를 충전 시스템에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분산전원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화석연료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충전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을 한 단계 높인 겁니다. 밤에 충전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그 저장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은 밤에는 태양광 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배터리 통해서 밤에 방전을 해서 그 충전 수요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의 충전 수요를 담당하는 인프라 기술로 전기차 충전 부하 증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 계통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분산전원 설비 성능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차량으로 현장에서 전기 저장 장치 ESS를 포함해 분산전원 시스템 성능과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동형 평가 장비입니다. 30kW급 이동형 현장 시험 평가 설비를 개발해서 이런 30kW급 이하 프로슈머 단위에서 이런 ESS 더 나아가서 이제 태양광 전원의 전력 변환 설비들을 이제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장 성능 시험 평가 기술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3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91명으로 70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증가세가 이어지다 보니 지난 8월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큰데요. 3차 대규모 확산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연속 며칠 동안 100명대 초반을 보이다가 오늘 크게 증가를 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오늘 어제 확진자 하루 만에 통계를 가지고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다음 주 초반까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면 아마도 3차 대유행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건요. 이번 달 들어서 20, 30대 환자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직 잠정치이긴 하지만 지난 9월보다 10%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번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일단 전국적으로 1단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이전보다는 방역 조치가 완화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단계로는 뭐 어떤 건물의 인원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실제로 개인 방역 수칙 이게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 부분 확산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그 중에서도 실제로 20대에서 30대 확진자 수, 그러니까 30대 연령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구체적인 사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할로윈데이 여파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최근에 날씨가 일교차가 크게 이제 큰 차이가 나면서 감기 환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10대, 20대 또는 20, 30대 중에서도 이런 감기 환자들 중에 코로나19 환자와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실제로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감기 언급도 해주셨는데 겨울철 확산 우려가 그동안 줄곧 있었습니다. 최근에 증가세가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계절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단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가 이게 낮은 온도의 활성을 띠게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실제로 호흡기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건조한 환경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저온이고 실제로 일교차도 크고 그리고 건조한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크게 확산이 되는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뭐 실제로 바이러스 변이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감염성이 전파력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병원성이 낮아질 만큼 변이가 지속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로는 병원성까지 같이 유지를 하면서 실제로 전파 속도도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원성은 유지되다 보니까 실제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그래서 사망률까지 높아지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 상황인데 수도권도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초반까지는 어떤 증가세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유지되는지 증가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주 초반 지나고서까지 계속 유지되거나 아니면 증가가 될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 같은 경우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한 2, 3주 정도를 상향 조정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넓게 잡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경향성을 파악하고선 증가세가 보이게 되면 선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향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이 또 다른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큰데요. 치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아직까지는 독감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됐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감기 환자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 기간에 실제로 코로나19나 독감이 아니더라도 감기 환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호흡기 증상, 물론 발열이 없을 경우에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열은 없는데 일반 다른 기타 호흡기 질환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감기 환자랑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당일날 또는 그 바로 전날이라도 일단은 일반적인 감기 호흡기 증상하고 코로나19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백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곧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모더나 백신도 화이자와 같은 mRNA 백신으로 알려져 있죠.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둘 다 RNA 백신이긴 하나 실제로 그 기술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낼지는 실제로 각각의 백신이 개발된 다음에 상황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은 효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신과 관련해서 신중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상용화까지 남은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백신 자체가 국내든 해외든 간에 개발돼서 상용화가 된 시점부터 일단 공급이 될 때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때까지만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관건이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현재 상황을 유지를 하되 이런 상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방역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비단 백신이 개발돼서 상용화된 후에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방역수칙, 개인 방역수칙은 한동안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하루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미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날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만 3,231명 발생해 전날 세워진 최대치 기록 14만 290명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9일 연속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도 2,005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은 지난 5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발생 급증세가 계속되자 각 주가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 등 언론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의 경우 주 전역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사회적 모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급증세가 계속되면 술집과 식당, 피트니스 센터 등의 영업도 중단될 전망입니다. 메릴랜드주도 식당 내부 밀집도를 75%에서 50%로 낮췄고 주 정부기관 직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주는 밤 10시 이후 술집과 식당 영업을 금지하고 개인 모임도 10명 이내로 제한했으며 유타주는 주 저녁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시카고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되도록 집에 머물러는 권고령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이 미국을 최대 6주간 봉쇄하는 구상을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정책센터장은 전날 야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봉쇄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다면서도 4주에서 6주 동안 봉쇄하면 아시아나 뉴질랜드, 호주가 한 것처럼 감염자 수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들의 약 3분의 2는 봉쇄령을 준수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이 최근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49%는 또다시 보건당국이 자택 대피를 권고할 경우 이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으며 18%는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3분의 1은 아마 봉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방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곳에서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면서 최후의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성옥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주요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갖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 국무부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안통신 회선 지원과 통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의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바이든 당선인 앞으로 온 외국 정상들의 축전 수십 건도 아직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정권 인수를 위한 기관 검토팀 5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지만 미 연방총무청은 사무 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청사 출입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보 브리핑 불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인수 비협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Vice President Biden getting the briefings to be able to prepare himself and so that he can be ready. The president's already getting those.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former vice president getting those. Kamala Harris is on the Intelligence Committee. She has all the clearances that she needs to be able to do that. 대선 패배 후 소송전에 주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핵심 경합주의 당선인 확정 발표를 저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법원이 주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는 시나리오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만약 주 당국이 공식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거나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법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은 주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모두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현지 시각 11일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3상 임상시험의 실시 지역의 감염률이 지난주 두드러지게 높아지면서 시험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가 잠정 분석을 하는 데 필요한 53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후보 물질의 효과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 중 백신 후보 물질을 접종한 사람과 가짜 약을 접종한 사람 비율로 측정됩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시험 분석 결과를 얻으려면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정 수에 다다라야 하는데 53명은 모더나와 FDA가 협의해 결정한 숫자입니다. 모더나는 지난 7월 27일 미국 89개 도시에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mRNA 1273 3상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두 분 평소에 아침 식사 잘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아침 거르고 보통 아점을 먹죠, 저는. 저도 좀 잠이 중요해서.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밥보다는 잠이 더 중요해서 네, 아침은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아마 다들 워낙에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아침을 거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아침 식사를 거른다거나 또 이 저녁을 너무 늦게 먹는다거나 그러면 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일본 연구팀이 40살 이상의 남녀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이 잠들기 전에 한 2시간 이내에 먹은 그런 늦은 점심과 또 아침을 건너뛰는 습관, 또 밥을 빨리 먹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식습관들을 조사를 하고요. 네. 이런 습관들이 신장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3년 이상 쭉 관찰을 해봤습니다. 예. 그 결과 이 아침을 건너뛰는 것과 저녁을 늦게 먹는 게 가장 신장에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이 아침을 거르거나 늦은 저녁을 먹으면 단백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이 단백뇨는 몸속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할 단백질이 신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그런 증상인데요. 만성신장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식습관이 체중 변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신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단백뇨가 지속하면 그 온몸에 부종이 생겨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아침은 좀 잘 챙겨 먹고 야식은 삼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도 건강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국내 연구진이 비만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몸은 보통 이 지구 자전 주기인 24시간에 맞춰서 이 생체 시계를 작동을 시키는데 네. 그러면 이 생체 시계에 따라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체온이라든가 혈압 또 뭐 식욕이나 수면 등이 알아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12시간 단위로 이 생체 시계를 통제하는 게 뇌 속의 어떤 특정 단백질인데요. 네. 비만으로 인해서 이 몸속에 불순물들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이 단백질의 움직임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수면 주기가 당연히 불안정해지면서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연구팀이 이런 원리를 이제 수학적으로 처음 밝혀낸 건데요. 예. 앞으로 뭐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데도 이 연구 결과가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연구 결과들 보고 나니까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왜 그런지 더더욱 네. 깨닫게 되네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 코로나19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요즘 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도 아주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자, 프로야구가 포스트 시즌 들어서는 이제 전체 좌석의 50%까지 네. 관중 입장을 허용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알던 그런 야구장의 모습, 활기를 좀 되찾은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뭐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사실 뭐 일단 입장할 때부터 이 QR 체크인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이 발열 체크를 해야지 경기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진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조금 아쉬운 건 이 치맥이라든가 간식을 먹으면서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 관중석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경기 시작 전에 복도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 간식을 먹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이 응원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떼창도 할 수가 없게 됐는데 대신에 뭐 막대라든가 깃발같이 아주 다양한 응원 도구들을 가지고 온 관중들도 있었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주 독특한 응원 의상을 입은 관중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뭐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풍경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만큼 이 야구 팬들의 갈증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코로나19 사태 후 야구장 직관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네. 야구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도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그런데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올리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수도권도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1.5단계가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네, 이 수도권의 경우는 일주일 평균 이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네. 먼저 이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서는 1단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만 있었는데 1.5단계가 되면 뭐 춤추기라든가 좌석 이동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네.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의 경우는 1단계에서는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테이블 사이에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1.5단계에서는 이 기준이 50제곱미터로 줄어들게 되고요. 네. 또 이 결혼식장과 뭐 장례식장, 노래 연습장 같은 곳에서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 학원이라든가 뭐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인원을 제한을 한다거나 자리를 한 칸씩 띄워서 앉아야 되고요. 네. PC방이나 영화관, 공연장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좌석 사이에 띄워 앉기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이 종교활동의 경우는 좌석수 30% 이내의 인원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네. 할 수 있게 했는데 1단계에서는 이 모임이나 식사가 이
자제로 돼 있었지만 예. 이 1.5단계가 되면 금지가 됩니다. 금지되고요. 네, 네. 또 이 감염 위험도가 큰 뭐 집회라든가 시위, 또 이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일 때만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전에 3단계였을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그 세밀하고 또 정교하게 기준이 마련됐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네. 방역 수칙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물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 대중교통과 또 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뭐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네. 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종의 중점관리시설 또 일반관리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예. 이 밖에도 뭐 집회나 시위장 또 실내에 있는 스포츠 경기장 같이 뭐 500명 이상 정도가 모이는 그런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네. 만약에 1.5단계로 이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실외에 있는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이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도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우선 이 KF94나 94나 뭐 KF80 같은 이 보건용 마스크 또 이 비말 차단용 마스크, 뭐 수술용 마스크처럼 의약 외품으로 허가된 그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라든가 뭐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은 됩니다. 반면에 이 망사형이라든가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에 옷가지로 얼굴을 가려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과태료를 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네. 횟수와 관계없이 당사자한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뭐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는데요. 뭐 일단은 나와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은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도권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가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수칙들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 가운데 식당에서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스탠퍼드대와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휴대전화 자료를 이용해 미국 내 10개 대도시 시민들의 동선과 코로나19 확산 모델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고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 감염률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은 중증 환자들은 퇴원 후에도 여러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 의대 연구팀이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미시간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중증 코로나19 환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 퇴원 환자의 7%, 중환자실 퇴원 환자의 10% 이상이 2달 안에 사망했고 재입원하는 환자도 15%에 달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위대한 성과였죠. 아폴로 11호가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여성 과학자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아폴로 11호 성공의 숨은 영웅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과거에도 달은 거대한 미지에 쌓여있는 대상이었는데요. 그래서 달이나 우주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고 실제로 달에 가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설로 내려오는 명나라 시대의 완우라는 천문학자는 튼튼한 의자에 47개의 거대한 폭죽과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연을 달았는데요. 그리고 하인들이 동시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완우는 사라졌고 하인들은 그가 우주에 도달했다고 믿었습니다. 완우처럼 우주를 탐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들에게 있어 달은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전초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4. říjen 1957. Den, kdy celý svět vzrušeně pozoroval 러시아는 a 구소련 naslouchal 시절인 1957년 10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5를 발사했고 같은 해 11월 라이카라는 이름의 개를 태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2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또 1959년 9월 소련은
루나 2호를 보내 달 표면을 촬영했는데요. 최초로 다른 천체에 도달한 무인 탐사선인 루나 2호는 달에 착륙했다는 것보다 표면에 충돌하여 착륙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달에 자기장과 방사선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린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이어 구소련이 다시 발사한 탐사선 루나 3호가 달 뒷면을 촬영해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촉발되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을 이길 수 있는 우주 프로그램을 구상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바로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계획입니다. 아폴로 계획은 40만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술자나 과학자뿐만 아니라 사무원, 건설, 노동자, 운전기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활약했습니다. 인류를 달에 직접 보낸다는 자부심을 갖고 아폴로 계획에 참여했죠. 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 끝에 미국은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를 발사합니다. 달 표면 착륙을 약 1.6km만 남겨둔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리.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컴퓨터 오류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1202라는 4자리의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아폴로 계획에 참여한 프로그래머 해밀턴은 일이 바쁜 탓에 딸 로렌의 육아를 실험실에서 해결해야 했는데요. 해밀턴이 일하던 도중 딸 로렌이 아폴로의 시뮬레이터를 만지며 놀다가 P01이라는 발사 준비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탓에 시뮬레이터가 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는 한도 이상의 명령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면 과부하에 걸려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반 컴퓨터의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껐다가 다시 켜는 재부팅을 할 수 있지만 1분 1초가 아까운 우주선 이착륙 단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만약 비행 중에 우주 비행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생각으로 오류 회피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해밀턴이 개발한 오류 회피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처리할 명령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가 너무 많은 명령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작동을 멈추면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을 중단시키고 필수적인 작업을 다시 설정해 처리하는 것인데요. 당시 프로그램은 키보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천공 카드로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수천 또는 수만 장의 천공 카드와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해밀턴 팀은 고생 끝에 오류 회피 소프트웨어를 완성했죠. 이렇게 오랜 고생 끝에 프로그램을 완성했지만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단지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었지만 당시 남성 주도의 나사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쉽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냉대에도 해밀턴은 포기하지 않았고 우주 비행사도 프로그래머도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를 컴퓨터로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폴로 11호의 명령 모듈 컴퓨터에 복구하는 추가 기능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한 경고 번호가 바로 1202였습니다. 만약 달 착륙 직전 오류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달 착륙은 중지되고 아폴로 계획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몇 번 같은 경고가 표시됐지만 오류 회피 소프트웨어 덕분에 무사히 달에 착륙할 수 있었죠. 아폴로 11호 계획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한 우주 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이나 버즈 올드린을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마거릿 해밀턴의 뛰어난 프로그래밍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아폴로 11호가 성공할 수 있게 되었던 거 아닐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아폴로 11호의 숨은 주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류 역사를 쓴 위대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에 그 역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앞으로 버스나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무조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만 14살 미만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음식을 먹을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